자, 지금부터 쏘근쏘근이라는 단원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도대체 고1한테 왜 이런 글을 가르치는지는 정말 저도 모르겠지만 약간 회의적이긴 하지만 내신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이 단원의 모든 글은 수필입니다. 수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필자가 서술자라고 하지 마세요. 필자라고 하세요. 서술자는 소설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1인칭 서술자, 3인칭 서술자, 알겠죠? 필자가 자기가 일상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거,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좀 개성 있게, 뭐 수필은 자기 일기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일기는 아니지만 일기 같은 건데 자기의 개성이 드러나게 쓰는 겁니다. 저게 이제 일상적인 어떤 경험으로부터 나가니까 자기 개성이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필은 개성, 그 다음 좀 자유로운 형식이 좀 이렇게 딱 짜여져 있진 않고요. 소재도 아무거나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상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오늘 아침에 똥 쌌는데 똥을 싸다가 이런저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똥 얘기하니까 좀 그러니?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싸다가 똥을 싸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이렇게 똥을 잘 싸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니. 뭐 안분지족이 따로 없네 뭐 그런 건가? 아무튼 뭐 그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개성이 드러나고 자유로운 형식의 문학이라는 걸 알고 가고, 그리고 필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문제 풀다 보니까 서술자라고 나오던데요. 맞는 선지로 걔가 잘못 쓴 거예요. 수필을 서술자라고 얘기하고 맞다고 돼 있으면 그건 걔가 잘못한 거예요. 걔 실수한 거예요. 필자라고 하세요. 소설은 서술자, 수필은 필자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지문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다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개관을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게 이제 사실 이 수필들이 언어 공동체의 언어 특성, 그 언어 사용의 특성을 보여주는 수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언어 공동체 별거 아니고, 외우기로 해요 얘는 이제 선생님이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가 볼 때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것 같아. 걔네한테 이제 글을 가르치고, 그런 국어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하고 언어 공동체를 같이 이제 언어 공동체에서 언어 생활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언어 공동체, 뭐 유치원인지 초등학생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어린 아이들의 언어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언어 사용이 좀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자유롭더라.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과감하고 유쾌한 언어 사용을, 뭐 비가 토토토토 와요 이렇게 토나와가 아니고 촉촉촉촉 와요였나? 우리 집 강아지가 촉촉촉촉 걸어요 이런 거였나?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로운 언어 사용, 창의적인 언어 사용을 한다. 자유롭게.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존중한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나는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게 다 같이 언어 공동체로서 같이 써야 되니까 어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잖아요. 맞춤법. 그래서 맞춤법을 좀 나는 어법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법도 중요하고 과감하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새 단어를 만드는, 특히 음성상징어, 의태어, 의성어 같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그런 경험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어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어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으로서는 가르치는, 근데 아이들의 그런 참신하고 자유롭고 과감하고 좀 이렇게 유쾌한 그런 언어 생활, 자유로운 창의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창의적인 언어 사용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이 외우기로 해요라는 언어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특성이고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수어로 비밀 말하기는 말 그대로 수어를 사용하는 이제 코다라고 나오는데, 이 글의 필자가 코다. 즉 이게 child 모르겠다. children인가? children of deaf adult인가? 뭐 그런 걸 거야. 나 틀려도 뭐라고 하지 마라. 대충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데 뭐 이런 게 설마 시험에 코다까지는 무슨 뜻인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농인이야. 농인 알죠? 귀가 안 들립니다. 농인 부모 밑에서 나온 이제 약간 보통 이제 정상적인 청각을 가진 자녀들을 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쓰는 거죠. 우리가 쓰는 일상적 언어와 말로 하는 언어와 수어를 모두 쓰는 그런 사람들을 코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필자가 이제 자기 부모님이 이제 데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농인이니까 수어를 쓰시는데 이제 자기도 수어를 주로 쓸 거고 부모님이랑 같이. 그래서 수어를 사용하는 일상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약간 이 세상이, 이 현실 사회가, 지금 이 사회가 당연한 얘기인데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배려가 없다. 그리고 너무 수어를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언어 중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듣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듣는 사람을 여기선 청자, 청인이라고 하거든요. 청인 중심이다. 너무 듣는 사람. 그래서 좀 이제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어의 특징. 수어는 언어를 말로 하진 않는데 그 대신 몸짓, 표정, 이런 손짓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그런 게 수어의 특징이고, 그리고 수어를 되게 뭐 약자들이 사용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약자들이 사용하는 되게 신기하면서도 좀 불쌍한 걸로 쳐다보지 말아라. 너무 관심도 뭐 지나치게 가지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일상적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듯이 너네가 말로 하듯 우리는 그냥 손으로 언어하는 건데 그냥 평범한 언어다. 그냥 언어다. 그냥 언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냥 언어다. 너무 지나친 관심 부담스럽고 또 막 아름다운 언어네, 순수한 언어네 이런 것도 싫다. 좋지. 싫다. 너네 꺼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건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하는데 싫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언어로 받아들이지. 수어의 어떤 특징을 너희한테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수필의 필자가 의도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몸짓, 손짓 이런 것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어의 특징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수어를 안 쓰는 너희들도 좀 뭐 언어에 대한 인식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언어 의사소통할 때 몸짓 표정도 중요하구나. 그럼 좋잖아? 좀 이런 그런 글입니다. 수필이에요. 그래서 수어를 사용하는 일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귀로 듣는 대신 청인, 귀로 듣는 사람을 얘네가 청인이라고 하더라고. 듣는 사람. 근데 눈으로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눈으로 보는 사람을 얘는 청인이라고 하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했는데? 청인. 농인? 농인. 아까 말해놓고 죄송해요. 이런 거는 스킵하세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갖고. 농인. 이제 못 듣는 분들은 이제 농인인 거죠. 그쵸? 그래, 농인들은 눈으로 보니까. 나 지금 순간 듣는 사람이 청이니까 눈으로 본다 여기에 포인트 있어서 그럼 시인인가? 볼시자 써서 근데 그래서 시인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농인 이건 그냥 농인은 귀가 안 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 안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대칭이 안 되네. 그래서 아무튼 청인, 농인 뭐 이렇게 해서 농인들의 수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필이고요. 외우기로 해요. 제목이 외우기로 해요인데 학교에서 제대로 들었으면 물론 이걸 기억을 안 난다고 제대로 안 들었어요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죠. 모르겠네. 외우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뭐였더라? 맨 마지막에 이 수필 맨 마지막에 설거지는 지로 끝납니다. 외우기로 해요. 그러거든요. 설것이가 아니라 지로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은 이 사람이 교사로서 약간 직업병 같은 거죠. 교사로서 어법도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제목에서 한번 얘기를 해준 건데 어법도 중요한데 창의력 있는 사회 언어 생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창의력 있는 언어, 과감한 언어 사용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는 거지예요. 자, 수필을 교술문학이라고도 하는데 교술문학은 가르칠 교자예요. 일상 경험으로부터 필자가 깨달은 바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술문학에는 수필 말고도 기행문도 있고 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편지도 있고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필자가 쓰는 거 이런 건 다 교술문학으로 들어갑니다. 기행문, 일기, 편지, 수필. 자, 성격은 개성적. 개성적은 수필은 이 세상의 모든 수필이 다 개성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맞는 말. 그 다음 구체적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했죠. 같이 묶어서 설명합니다. 구체적 일상적 경험. 독자 친화적인데 얘가 잠깐 볼까요? 이렇게 저는 어린이를 노력합니다. 여러분 뭐뭐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란 말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구어적 표현을 써요.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친절한 구어체, 구어적 표현을 쓰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고 독자 친화적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자, 어린이와는 의사소통이 어떻다고 했죠? 참신하고 과감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창의적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음성상징어, 의태어나 의성어를 어린이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냐를 예로 들어서 이런
언어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흉내말. 흉내말이 음성 상징어예요. 다시 말합니다. 흉내말이 음성 상징어입니다. 의태어 의성어를 흉내말, 흉내내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흉내말의 가치 뭡니까? 이렇게 참신하고 다채롭고 뭐 언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고 음성 상징어 나오면 되게 생동감 있게 묘사할 수 있잖아. 비가 내린다보다 비가 쭈룩쭈룩 내린다. 이게 좀 더 생동감이 있는 것처럼 좀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흉내말의 가치거든요. 여기 플러스 어법도 중요하다가 들어갑니다. 주제에 어법도 중요하다. 자, 친절한 구어체 얘기했어요. 어린이만의 표현을 존중한다 얘기했습니다. 어법도 중요하지만 창의력도 중요하죠. 자, 수필. 개성적, 구체적, 이구나. 비판적이 뭐라고요? 뭘 비판한다고요? 그냥 이제 그거 있잖아. 청자, 듣는 사람, 청자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거, 그 청자 중심의 의사소통 위주로 단어를 만들고 어휘를 만드는 그런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이 있고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이렇게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농인들이나 코다들한테는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수어 쓰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너무 불편해. 우리 그냥 똑같은 언어 쓰는 건데 왜 그래?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특징 방금 얘기했어요. 표정, 몸짓 다 사용한다고요. 같이 약간 이제 인식, 언어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준다. 이 정도로 합시다. 일상 경험을 예로 든다. 그쵸? 이따 볼게요. 어려움은 알잖아. 약간 애초에 이렇게 어휘 자체가 조금 그렇게 돼 있고 청자 중심으로 돼 있고 자꾸 관심을 지나치게 주고 뭐 순수한 언어라는 등 이런 것도 싫고 좀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것도 싫고 이렇습니다. 좋은 점은 이렇게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비밀 얘기하기 편하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수어 모르는 사람들 앞에 두고 비밀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수어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야? 예, 그렇지 않아요? 왕따 당하는 기분일 것 같은데 내 앞에서 자기들끼리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는 이상하다. 뭔가 내 얘기 하는 거 같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 진짜 좀 뭐 잘 모르겠어. 그게 좋은 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존중과 열린 태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보여달라는 얘기 아닐까요? 이 글을 읽은 너희들이 좀 우리 이 수어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여준다? 뭐 그럴 수 있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그쵸? 근데 우리도 이렇게 존중하니까 니들도 존중해라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좀 글이 거지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고일한테 자 빨리 진정하고.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징 딱 2개 나왔는데 또 다양하단다. 자, 주로 아이들이 속한 언어 공동체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농인이나 코다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징, 수어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필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 2글자로 수필이라고 하고, 수필은 교술 문학입니다. 가르칠 교자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런 건 좀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자, 수필은 교술문학이고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필자의 느낌과 깨달음 얘기하고 개성의 문학이면서 자유로운 형식입니다. 바로 가볼까요? 외우기로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글의 끝이 어법도 중요해 이러면서 설거지는 지로 끝납니다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직업적 특징을 알 수 있는 강사로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어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알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친절한 구어체 얘기했고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로 친근감 높이고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다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읽을게요. 저는 어린이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런 언어 공동체예요. 글 쓸 때 말 쓸 때 어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대. 선생님이니까 무심결에 잘못된 말을 쓸 수도 있대. 그럴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중에 좀 잘못된 표현 쓰면은 속으로 하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찔하는데 일단 말로 그럴 땐 넘어간대. 솔직히 누가 말하고 있는데 야, 너 지금 어법 잘못 썼어, 목적어 잘못 썼어 그러면은 좀 재수 없잖아. 그러니까 넘어가야지. 그런데 그것을 입말이 아닌 문장으로 글로 보면, 입말은 구어입니다. 입말이 아닌 문장으로 보면은 그거는 좀 읽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좀 어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끝. 그래서 볼 땐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건 저도 그래요. 자, 근데 요즘 카톡 오타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노안이 와가지고 좀 현타가 오는데,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부모님한테 카톡 보낼 때 어머니 이런다. 아마니 이런 게 하면 진짜 그건 이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좀 여러분이 가끔 저 대신 선생님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도 잃어버리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혹시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런데 자, 의성어와 의태어 모양을 흉내낸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야기가 다르다. 꼭 어법을 지키려고 집착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음성상징어를 표현할 때는 좀 자유롭고 창의적인 언어 생활을 전 긍정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까. 일단 제가 그 말들을 좋아합니다. 자, 품사로 치면 부사지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부사지요. 음성상징어는 품사 뭐라고? 부사입니다. 애초에 부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처럼 꼭 필요한 낱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킹, 제가 소설가 권위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람 권위자거든요. 여러분 스티븐 킹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되게 여러분 아세요? 그것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 영화 그 원작 썼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이제 스릴러 소설, 공포 소설 많이 써가지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설가이자 권위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러니까 부사가 꼭 필수적 단어가 아니라서 문장 쓸 때 부사 많이 쓰면 되게 문장이 더러워진다, 지저분해진다. 나는 오늘 뭐 어제 저녁에 뭐 누구와 함께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이렇게 쓰면은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선 이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이거든. 잘 쓰기로 유명해. 깔끔하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뒤덮여 있다. 글을 망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부사가 꼭 필요한 단어는 아니라서 사실 자기도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과거엔, 지금 말고요. 한때는, 과거에는, 나도 좀 그런가? 이제 저 스티븐 킹처럼 부사를 좀 많이 쓰면 좀 지저분해 보이나, 글이? 해서 안 쓰려고 노력했었대. 근데 사실 자기는 본질적으로 부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금은 눈 딱 감고 쓰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정도로 부사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좀 달라졌다. 옛날엔 나도 안 쓰려고 했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글이.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글의 내용이 너무 풍성해지고 풍부해지고 생동감 넘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부사 중에 부사 좋아하는데 그중에 위성어 의태어 너무 좋아한다. 어쩌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부사에 대한 생각이 좀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랑 왜 부사를 좋아하는가 이 정도로 음성상징어 왜 좋아하죠? 풍성해지잖아요 의미가. 그 다음에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냥 그 정도로 현재는 필자가 좀 부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사용한다. 옛날에는 저 스티븐 킹처럼 생각해서 부사를 좀 안 쓰려고도 했었다. 이 정도로 합시다. 문제 중에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풀다가 필자의 생각이, 이 글을 쓴 필자의 생각이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좀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 약간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을 할 텐데 예전에도 한번 확인했었는데 맞다고 하셨거든요. 부사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안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쓴다. 대놓고 난 부사 좋아. 이렇게 커밍아웃 한 거죠. 부사 졸라 좋아. 이렇게. 그래서 뭐 인식과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걸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 중에서도 흉내말, 음성상징어가 좋아요. 뭐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썼을까? 원래는 흉내말은 사실은 딱 이걸로 정해지기 전에는 사람들 귀에 조금씩 다 다르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독창적으로 자기만의 창의적 방식으로 표현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 다르게 들리니까. 여기 보세요. 야옹야옹인데 미야옹, 미야오, 니야, 으아오라고 적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제 친구는 자기네 고양이 이름은 두모, 이렇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좀 귀엽게 쓰긴 한다. 이름은 가르치고 이름은 두모, 잉, 우엥, 윙, 우엥, 오해해영. 이렇게 고양이가 오해해영. 그래서 그건 오해다. 너 밥 아까 먹지 않았어? 그건 오해해영.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사례를 들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걸 그대로 쓴 거죠. 일상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례로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다르게 표현했을 텐데. 그러니까 애초에 음성상징어는 좀 이렇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창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허둥지둥은 왜, 보송보송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답은 뭐 없어. 일단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에 항상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있는 거 생각나네. 그 말을 몰랐다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밑에 지금 써놨는데 의문형 진수를 반복 사용하죠. 있었겠지요? 되었을까요? 썼을까요? 그래서 호기심.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한다. 이런 게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것 좀 별표 칠게요. 언어의 사회성 정도는 알아놓읍시다. 여기 보시면 허둥지둥은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가 됐을까요? 그 앞에 허둥지둥 왜 앞에 미안 앞에 옛날 고양이 소리를 다 이렇게 옹해애용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했을 텐데 어떻게 야옹야옹으로 합의가 되었을까요? 이런 건 이제 언어의 사회성 합의를 해서 쓰긴 쓴다는 거죠. 그쵸? 약속을 해서 사회적으로.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다. 이 정도만. 그럼 여긴 다 했나? 여기 제가 정리는 해놨거든요. 권위자의 말 인용했고, 이게 이제 약간 과거에 필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과거의 부사를 좀 안 쓰려고 했던 이유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지금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사례 제시했고, 그쵸?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자기만의 창의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례, 의문형 진술 사용했고 자문자답은 아닌데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미리 좀 얘기하자면 자문자답은 뒤에 나오는 그 수필, 수어에 관련된 수필에는 자문자답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좀 알아둡시다. 그리고 참고로 음성상에는 의태어, 의성어 있고 의태어, 의성어 모두 그 말의 표현에 모양 소리를 모두 나타내는 표현도 있다요. 그래서 쏘근쏘근 뒤에 나오는데 쏘근쏘근 이거 있잖아. 쏘근쏘근. 쏘근쏘근이라는 말 자체가 모양과 이렇게 쏙닥쏙하는 모양과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모양과 소리를 모두 나타내는 표현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고 쏘근쏘근이 그렇습니다. 아까 합의 거친다는 게 언어의 사회성 보여준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많이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보세요.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꾸는 아까 했던 얘기인데 그냥 과감하다, 독창적이고 자유롭다, 일상 경험의 예를 들었다, 촉촉촉촉, 토토토토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이 창의적인 독창적인 언어를 만드는 사례. 그다음에 이거 아이들은 아니지만 김희석 시인이라는 사람이 동시에서 물오리 소리를 빡빡 그 다음에 걷는 모습을 아그작 뽀그작 귀엽긴 하네. 아그작 뽀그작 근데 뭐 씹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아그작 뽀그작. 그래서 아그작 뽀그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렇죠? 흉내 말 만드는 그런 사례, 좀 과감하고 독창적인 사례 그런 걸 얘기했고 저는 제가 만약 강사라면 여기서 이걸 꼭 낼 것 같아요. 왜냐면 낼 만한 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치졸하긴 한데 솔직히 이건 치졸한 건 아는데 이거 말고는 좀 애들이 뭘 내야 돼. 다 알 것 같아서. 어쨌든 내신 봐야 되니까 누군가는 공부한 사람 맞추고 공부 안 했으면 틀려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공부 안 하면 틀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체크해 놨어요. 쏘근쏘근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나누는 소리나 모양 둘 다 나타낸다는 거랑 그 다음에 큰 말 그러니까 지금 쏘근쏘근이 작은 말인 거야. 안 써있는데 쏘근쏘근이 작은 말 느낌이 날지? 작은 말 쏘근쏘근. 왜 큰 말은 수근수근이야. 수근수근. 근데 옆에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한데 큰 말이 단어의 실질적인 뜻은 작은 말과 같으나 표현상 크고 어둡고 무겁고인데 그 다음이 약하게가 나오는 게 특징이야. 약하게. 크고 어둡고 무거운데 어떻게 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문법에서 가끔 이런 게 좀 짜증나는 건데 이 약하다는 건 작은 말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옆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 센 말 있잖아. 센 말이 수근수근이잖아. 수근수근의 센 말은 무조건 된 소리로 바꾸는 거거든요. 예사 소리를 된 소리로 센 이라고 하면 안 돼. 원래는 발음. 센 말인데 세다 이거야. 세다. 센 말인데 수근수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 말과 비교했을 때 수근수근은 여린 말이다. 그래서 약하게 느껴지는 말이다는 이 말은 작은 말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작은 말하고는 비슷한 거고 사실 저기 센 말하고 비교하는 거야. 수근수근하고 비교해서 약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큰 말은 크고 어둡고 무겁고 강하게 세게 그럼 틀리는 거야. 알겠지? 약하게. 이런 거 공부 안 하면 나는 솔직히 틀린다. 왜냐면 약하게? 이상하네. 이거 이해가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약하게 느껴지는 말 센 말하고 비교하세요. 그리고 그걸 나 같으면 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서술형으로 소근소근이 작은 말인데 이제 네모칸 뚫고 큰 말 써라 수근수근 그 다음에 센 말 써라 수근수근 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센 말 수근수근 자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서 소근소근의 뜻을 찾아보니까 소득소득이 있고 모양이래 말라 비틀어진 모양 뭐 소락소락이 있고 경소락이 소리를 소락소락 지른다 경솔하게 소리 지른다 이렇게 해야 되나.
소로소로는 좀 이것도 서술형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시험 전에 해보려고. 소로소로. 살금, 소로소로는 뭐의 옛말일까요? 그래서 네 글자로 쓰세요. 살금살금. 왜 이런 것도 고사성어 외워서 쓰는 것도 옛날에 나왔는데. 소로소로 해놓고 뭐의 옛말일까요?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예, 소로소로, 살금살금. 살금살금을 쓰는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시험 전에는 소득소득, 소락소락, 소로소로 다 외우긴 외울 거야. 근데 나 같으면 살금살금 낼 것 같아. 너무 이건 너희가 안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공부한 애들은 소로소로가 뭐더라? 살금살금이네? 그 정도? 지금 쓰는 말이니까 살금살금은. 그거 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세 개는 다 의태어입니다. 우리도 좀 지어냅시다. 우리도 좀 지어냅시다. 이게 창의적인 언어 생활 좀 해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애들처럼, 내 제자들처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창의적인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었어요. 이건 일상적인 예는 아니고, 예로 알겠죠? 예시는 예시인데 당연히 일상적인 예시는 아니고 그 음성 상징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예로 들어서 말해보는 거야. 지지개 펴는 모양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자유롭게 만드는 경험도.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다. 쉽고가 아니라 어렵고야. 나 이런 거 해야 돼 진짜. 근데 여기서 나 웃긴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 다음에,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쭈아 아로록 다로록. 내가 궁금해갖고 어떻게 했을까? 어렵잖아요. 아로록 다로록. 바사삭 하다가 제가 느꼈죠. 이거 봐라. 그래서 써봤어. 쫙 알록달록. 바삭바삭. 우아는 우아 아니야 그냥? 우아아. 그래서 제가 아니 쫙 알록달록 바삭바삭 우아를 그냥 늘려놨네 이것들이. 창의로 쓰다가 제가 뭐야 이게. 진짜. 아무튼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렵지만 재밌다. 알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제목이 뭐였다고요? 외우기로 해요죠? 하지만 여러분, 어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시험에 내면 두 번째로, 문법하고도 연관되니까. 담그다는 담궈, 김치를 담그다라고 하죠. 담궈가 아니라, 담궈는 담구아잖아요. 담궈는 담구어, 담궈는 담구어인데, 옆에 써놨어요. 담그다란 말 아예 사전에 없습니다. 아예 없는 말이에요. 담그아예요. 그래서 의탈락입니다. 그래서 담그아서 해서 의탈락. 담가서 담그니 담았다는 그래서 담았다. 담갔다는 담그았다. 담그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탈락입니다. 요거 하나 낼 수 있고, 등가하고 던가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어법, 이건 어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법도 중요하다. 등가는 선택, 던가는 회상. 어찌나 얼마나 아름답던 그 기억이 얼마나 즐거웠던가 뭐 이렇게 해서 회상. 그 사람이 그날 갔던가 회상 앤드 의문. 그치? 갔던가 회상과 의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이제 외우면 되죠.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가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얼마나 즐거웠던가 회상. 더라 이렇게 던가 회상과 의문. 그다음 세 번째 설거지는 지로 끝납니다. 자, 여기서 직업적 특징, 강사로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어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끝. 자, 그 다음에 얘는 더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사실 다 했어요. 개관해서 얘기를 다 했는데 한 10분이면 설명 끝날 것 같습니다. 수어로 비밀 말하기. 이게 진짜 항상 애들이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수어로 비밀 말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편하고 좋을 때도 비밀 얘기할 때 편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도 진짜 미치겠다. 이제 중요하진 않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해라. 수어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본질적으로는 어려워. 왜냐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수어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끼리 비밀 얘기할 수 있겠어? 잘 못하지? 그치? 근데 편할 때도 있다. 편할 때도 있다. 이 정도로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어를 모르니까 수어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비밀 얘기할 때는 편할 때도 있다. 근데 가로치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싸가지가 좀 없는 거 아닌가. 수어를 모르는 사람 앞에 놓고 비밀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 뭐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없지만, 그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관없는데 불러다 놓고 셋이 얘기하는데 그럼 좀 그렇지 않냐? 자, 그러면
바로 갈게요. 수어로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이거든요. 물론 청자가 수어를 모르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어로 비밀 얘기하기가 편안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이런 경우에는 조건. 청자는 들을 청이잖아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심이다. 약간 비판적이에요. 보세요. 그쵸? 약간 여기 써놨어.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좀 수어의 세계에서는 청자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죠? 짜증나 이게 아니라 좀 담담하게 어색하죠. 근데 비판적 태도는 맞습니다. 자,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수어를 알지 못하는 청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청자 말고 청인이라고 한 거야. 농인, 청인 이렇게 구분하려고. 청인, 좀 참신하죠? 청인, 우린 청인인 거예요. 풀을 청자 아니고 들을 청자. 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저나 코다 같은 코다 자녀, 저 같은 코다 자녀나 저희 부모님 같은 뭐 농인 부모한테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게 이제 비판적. 불편하다. 왜냐면 수어 사용하면 엄청 쳐다보거든. 얼마나 빤히 쳐다보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 해서 비판하는 건데, 체크하세요. 자기의 경험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서술한다. 알겠지? 그냥 담담하게 일단 넘어갈게요. 이게 좀 담담하다. 솔직하긴 한데 담담하다. 알겠지? 죽여버려! 이렇게 안 한다고. 이걸 넣은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담담하게 그리 마음에 들진 않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넘어갑시다. 이런 게 담담한 거죠.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편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 한 말하고 좀 상반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수어 모르는 사람 있을 땐 편할 때도 있다. 비밀 얘기할 때 좀 편할 때도 있죠. 가령 이런 순간들입니다. 엄마 저 사람 조금 이상해. 이제 수어로 지금 지나가는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가니까 저거 맛있겠다. 주문한 거 시키자. 이런 말들이 이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겪은 걸 예로 들어서 이런 비밀 얘기할 때 만약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좀 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인데, 처음 부분은 불편한 점과 좋은 점으로 얘기를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자, 중간.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야. 필자 생각엔 좀 긍정적이잖아. 우리를 좀 우리가 순수하고 우리는 말을 못하니까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약자를 바라보는 배려의 태도 같은 건데 그런 거 의미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야. 우리는 그냥 똑같이, 우리가 약자야? 우리 그냥 언어 쓰는 똑같은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너네 맘대로 사랑의 언어라는 둥. 웃기지 마. 그냥 언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필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입니다.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 솔직히. 수어라는 단어에는 좋은 표현도 있어요. 다른 언어도 똑같죠. 하지만 나쁜 말도 있어요. 비속어, 사투리, 줄임말, 유행어, 신조어. 그러니까 열거를 통해서 수어가 평범한 언어인 걸 강조합니다. 야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까? 엉뚱한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어도 평범한 언어다. 다른 언어와 다 똑같다. 공통점. 그 다음에 이제 수어의 특징, 수어만의 특징도 있죠. 다른 언어랑 똑같은 의사소통인데 국어가 국어만의 특징이 있고 영어가 영어만의 특징이 있고 일어가 일어만의 특징이 있듯이 수어도 수어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응? 알겠어? 공통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특징 얘기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 즉 다른 언어랑 똑같다. 근데 그냥 언어라고 해도 자기 수어만의 또 특징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어의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수어의 특징, 표정으로 얘기할 수 있다. 손의 동작, 빠르기, 위치 뿐만 아니라 표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비밀 얘기할 때는 표정이 다 드러나지 않게 좀 주의해야 된다. 알겠죠? 사용 시 주의할 점, 표정에 주의해라. 비밀 얘기할 때. 자, 소곤소곤. 이게 작게 이제 가만히 얘기하는 소리나 모양이라고 했죠. 소리나 모양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별표 쳐놨는데, 별표 쳐야 되는데, 소곤소곤은 수어로 어떻게 할까요? 몸과 손의 동작의 크기를 작게 합니다. 자문자답이죠. 자, 자문자답 체크합니다. 얘는 자문자답을 쓰고 있네. 아까 외우기로 해요는 자문자답이 없습니다. 비밀이라는 수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다 해야 되나? 아무튼 비밀이라는 수어가 뭐냐, 어떻게 하냐, 비밀을 수어로 어떻게 얘기하냐의 방법을 이제 1번하고 2번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할게. 작게 한다. 작게 한다. 비밀이니까 크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근데 제가 이게요, 진짜 궁금해서 정말로 궁금한 건데 이거 시험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밀을 수어로 얘기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수어를 보는 사람, 농인이죠.
수어를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청인이죠? 이렇게 있어. 근데 둘이 앞에 있어? 근데 왼손을 들어서 그 사람들 앞에 벽을 만드는 것처럼 가려. 그 다음에 오른 손바닥에 오른손을 대고 손바닥을 긁는 신용을 한다. 이렇게인가? 이렇게겠지? 근데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가린 왼손 사이로 제가 오른손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다. 중요한 건 표정과 몸동작이다. 저기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래. 그거 알겠는데 일단 첫 번째 제 의문은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 지금 맥락상 안 보인다 했으니까 앞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말로 하죠? 손 동작으로 어떻게 말을 하는 걸 보죠? 농인이 보는 사람은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이건 약간 커먼 커티시 같은 건데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있는데 뻔히 둘을 놓고 얘만 알아보라고 약간 우리 이제 비밀 얘기할 거 알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뭐지? 이렇게 될 텐데 그건 좀 예의가 모르겠네. 시험에 둘 다 나올 것 같진 않지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하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비밀을 수어로 이야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가린 다음에 최대한 작게 이렇게 눈도 작게 뜨고 표정도 조금 이렇게 해서 작게 표정 변화도 작게 해서 비밀이라고 표현을 해라. 오 신기하네. 자 그래서 수어를 사용할 때 의사소통에서는 몸짓 표정 감정 의사 전달할 때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의사 표현에서 꼭 말뿐만 아니라 이런 게 다 중요하다는 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다. 이 글이 읽고 나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처럼 수어로 소곤소곤 말할 때 작게 해야 되고 표정 변화도 작게 해야 돼. 상대방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말이죠. 이것도 시험엔 안 나올 거야. 나 진짜 궁금해. 상대방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그럼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게 상대방이 이것도 비밀을 감추려는 상대방인가? 그치? 근데 그래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지? 이걸로 표현을 하지? 그럼 이 상대방은 비밀을 감추려는 대상이란 얘긴데 그러면은 또 그게 나오네. 내가 예의 범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왕따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있는 상대방은 대놓고 잘 모르겠네. 진짜 궁금하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작게 안 보이게 주변에 있는 것도 활용해서 뭐 가린다든지 쏘근쏘근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어깨나 등도 돌리고 자 이처럼 소리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세상이 다르게 인식이 되겠죠. 예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좀 짜증나서요. 솔직히 짜증나요. 인식의 전환이 뭐냐면 이겁니다. 표정, 손동작, 표정, 몸짓 역시 중요 수단이구나. 의사소통에. 근데 난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표정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이런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 잘 못 알아듣겠지 않니?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일상적 경험을 또 이제 이렇게 밑에 쓴 거야. 수필의 특징이죠. 예전에 어릴 때 비밀 얘기하던 엄마와 어깨와 그 얘기를 누구보다도 비밀스럽게 듣고 있던 아빠의 등이 떠올린대. 아빠의 등을 떠올린대. 이제 어린 시절에 따뜻한 필자만의 기억 이런 게 수필의 특징이에요. 자기만의 기억. 작은 몸짓, 손동작, 미세한 표정 같은 것들이 되게 너무나 충분한 언어가 됩니다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뭐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수어를 썼으니까 알게 됐겠지. 당연히 이게 중요하구나. 예, 여기까지 하고요. 끝내겠습니다. 뭐 어려운 글은 아닌데 좀 짜증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다 정리를 해봤어요. 수고하셨고요. 토요일 날 봐요. 안녕.